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4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최근에 회사에서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어요. 그 덕에 회사 내 입지가 더욱 넓어진 탓에 요즘 어깨가 제법 무겁습니다. 주변에서는 입사조차 쉽지 않다는 대기업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여자로서는 드물게 승진까지 해내고 고연봉자로 사는 제 삶을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하지만 큰 대가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 있듯이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제 삶도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남들이 들으면 배부른 소리로 들릴 만한 이런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닐 수는 없으니 이것도 참 애매하더라고요. 이런 제 남모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최근에 택한 것이 바로 이 채널을 통해 다양하게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보내주신 귀중한 사연을 듣고 있자면 사람은 저마다 각자의 무게를 지고 사는구나. 나만 이렇게 아등바등 사는 건 아니구나 싶어 마음의 위로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저 잘난 맛에 살아가는 저라고는 하지만 세상에 태어난 이상 저 혼자 살아갈 수는 없으니 부대끼는 많은 인연들이 있죠. 결혼생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나 결혼할 때는 평생 신뢰할 수 있는 상대방과 안온한 집에서 함께 지낼 수 있길 기대하죠. 하지만 제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 마음도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더군요. 이 은혜도 모르는 놈아. 네 주제에 감히 내 옆에 안 붙어있으면 이런 호사가 가능하긴 해? 제 분수에 넘치는 호강 시켜줬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왜? 이렇게 사는 거 겪어보니까 이게 꼭 진짜 네 거라도 된 줄 알았어? 내가 참 기가 막혀서.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당신 같은 여자를 놔두고 내가 정말 돌았었어.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어? 용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 네가 나 같은 여자 아니면 언감생심 이 호사를 어떻게 부리고 살았겠어. 지금 너 있는 그 자리가 딱 네 수준에 어울리는 자리니까 염치 없이 욕심부리 생각하지 말고 네 분수에 맞게 살아. 저보다 가진 것은 한참 적더라도 사람만 괜찮으면 그런 것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말을 왜 예로부터 진리로 여겼는지 저는 그걸 결혼 생활을 통해 여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 참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제 결혼 생활이 얼마나 파란만장했을지 직감이 가시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제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무남 동녀 외동딸입니다. 흔히 외동딸이라고 생각하면 집안에서 하나 있는 딸 자식 고이고이 곱게 기른 귀한 자식을 떠올리기 쉽지만 안타깝게도 제 유년 시절은 그러지 못했어요. 저의 집은 좋게 표현해도 유복하지 못했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자면 콩가루 그 자체였습니다. 아비라는 인간은 철마다 바깥에서 여자를 가르치우는 인간 말종이었어요. 저희 집 자식이 저 하나뿐인 것도 하나 있는 자식 귀하게 키우자는 마음가짐과는 거리가 멀었죠. 늘 그렇듯 여자가 많았던 제 부친이란 사람이 자기 보기에 신부감으로 썩 괜찮다고 판단했던 저희 엄마를 꼬여내 속전속결로 결혼한 이후 저 하나 낳고는 내도로 바깥으로만 돌았으니까요. 그래도 여러 여자 거쳐갈 만한 반반한 상판댁이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한테 홀랑 넘어간 엄마는 제대로 된 남자라고는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그나마 아버지와 짧게 연애한 후로 곧장 시집와 저를 낳았으니 남자라고는 아버지밖에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순정적인 사랑이었냐 하면 그런 순애보와는 거리가 멀었죠. 이 정신 나간 놈아, 이 발정난 놈아. 네가 네 마누라랑 네 새끼 놔두고 벌써 이게 몇 번째야. 너 진짜 나 죽는 걸 보고 싶어? 그래? 어? 이 여자가 진짜 애 다 듣는데 못하는 말이 없어. 그렇게 애 듣는 게 무서우면 네 놈이 행실을 똑바로 했어야지. 이거 놔! 아버지라는 인간은 잠잠해질라 싶으면 또다시 새 여자와 노닥거리고 그렇게 아버지의 여자가 바뀔 때마다 죽는다며 난동을 피우는 어머니였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죽을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항상 아버지가 집에 들어올 때만 식칼을 사납게 휘두르며 자살소동을 피웠지만 슬쩍 실금 그어 피 비치는 정도 외에는 스스로 치명상을 입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아버지 잡기 위한 쑤였을 겁니다. 1년에 며칠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 아비라는 사람 들어오는 날만 쏙 골라서 그 난장을 피웠으니 말입니다. 어린 제 눈에 그런 부모가 얼마나 지긋지긋했을지는 설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죠. 처자식 내팽개치고 밖에 나가 여자 노름 한다고 세월 가는 줄도 모르는 책임감이랑은 코딱지만큼도 없는 아비는 말할 것도 없었지만 어머니라고 더 나을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 있는 자식한테 관심이 없기는 어머니도 매한가지였으니까요. 그나마 저한테 관심을 줄 때는 그런 콩가루 부모 밑에서도 어떻게든 악착같이 제 몫을 해내야겠다고 전교 1등 성적표를 들고 올 때 정도였습니다. 아이고 그래. 서인이가 그래도 나 닮아 제 밥벌이는 제대로 하고 살겠구나. 내가 너 하나 보고 산다. 너 하나 보고 살아. 이렇게 말하면 참으로 돈독한 모녀지간처럼 들릴지 모르겠으나 어머니가 제게 환히 웃으며 자랑스러워할 때는 딱 그 순간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식이었죠. 이 나쁜 년, 이 인정머리도 없는 년. 너는 네 애비랑 똑같아. 어미가 이렇게 죽을 똥 말 똥 개고생을 해줘서 키워줬으면 너는 당연히 내 편을 들어줘야지. 어미가 싫은 소리 좀 했다고 불만을 덕지덕지 붙이고 앉아있는 저 꼬라지 좀 봐. 지 애비 똑 닮아가지고. 네, 술만 들어가면 아버지를 비롯한 온 세상 전체를 저주하며 온갖 폭언을 쏟던 어머니였습니다. 그 폭언의 대상에 저라고 빠져있지 않았죠. 지금이야 다 커서 생각하니 남편이라고 결혼한 작자는 집안 살림이라고는 거들떠볼 생각도 없이 여자들이랑 놀아나느라 바쁘고 가정 건사해보겠다고 어떻게든 식당 일이며 온갖 부업의 잡일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해야 했으니 어머니 삶이 참 팍팍했을 거라는 인간적인 이해는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부모로서 용서받을 수 있는 행동은 결코 아니었어요. 못 살겠으면 차라리 이혼을 해, 이혼. 이놈의 기집애가 못하는 말이 없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사는데? 내가 너 아니었으면 이렇게 참고 살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차라리 갈라서라고. 내 핑계 대지 말고. 술만 마셨다 하면 제 친부를 향한 온갖 폭언도 모자라 저한테까지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어쩌다 한 번씩 아버지란 인간이 집에 기어들어올 때마다 자살 난동을 일으키는 어머니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 굶어 죽지 않게 만든 것도 어머니고 긴 시간 집안 살림을 책임져 온 것도 어머니였기 때문에 마냥 원망할 수 없다는 것도 어린 제 마음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정말이지 아버지랑 갈라서기라도 바라고 또 바랬지만 애초에 그렇게 아버지와 오만 가지 추태를 다 부리면서도 끝내 이혼할 생각은 하지 않는 어머니였어요. 저렇게 끝을 보일 줄 모르는 원망 또한 아직까지 아버지에 대한 애정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걸 어린 마음에도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저런 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했어요. 결혼에 대한 제 생각이 오래전부터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필연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나마 간간히 들려오던 아버지도 저 중학교 3학년 이후로는 완전히 소식이 끊어지고 어머니도 좀 잠잠해졌습니다. 희한하게도 아버지와 그렇게 죽일 듯 싸우는 게 꼭 어머니 삶의 원동력이라도 되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저희 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저는 술에 취해 제게 폭언을 퍼붓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나마 딱 고등학교 때에 맞춰서 사라져준 덕분에 대학 입시 공부나마 정신 시끄럽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었던 게 다행스럽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어머니 정신은 날이 갈수록 메말라갔어요. 너는 나같이 미련한 여자랑은 달라서 독한 구석도 있고 네 앞가림 정도야 너 알아서 할 테니 크게 걱정은 없다. 어미가 돼서 제대로 해준 것 하나 없어. 미안하다. 서희야. 제 대학 합격 통지 듣고 얼마 안 되어서 결국 지병으로 몸져 놓으신 어머니께서 제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임종하시는 순간까지도 아버지란 인간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찾아오는 조무객도 별로 없는 초라한 장례식을 치르며 저는 결코 어머니처럼 살지 않으리라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자 하나 때문에 인생 다 걸어 자식이고 나 스스로고 갉아먹는 짓은 하지 않겠다며 눈물을 머금고 결심했죠.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가여운 어머니의 일생이었으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는 형편없는 어머니였으니까요. 그렇게 양친 모두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져서 시작하게 된 대학생활은 의외로 괜찮았어요.
어머니와 둘이 살 때도 살림이 넉넉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집에서 눈치를 봐야 했고, 참고서 한 권 사는 것도 쉽게 입을 떼기 어려웠습니다. 비록 하나 있는 자식이라도 남겨줄 재산도 없이 떠난 어머니셨기 때문에 모든 생활을 저 스스로 건사해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채워야 할 입은 저 하나밖에 없었고, 그 어수선한 환경에서도 이를 악물고 공부한 탓에 들어갈 수 있었던 명문대생이라는 타이틀 덕분에 괜찮은 과외자리도 여러 소개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남의 돈 버는 일이 그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으니 고생스럽기는 했지만, 고액 과외 여러 개 하며 지내다 보니 오히려 엄마와 함께 살 때보다도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편이었어요. 등록금이랑 생활비 충당하는 정도는 저 스스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그제야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더라고요. 저한테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게 결코 좋은 기억일 순 없다 보니 갓 성인이 되자마자 시작한 자취생활이 그렇게 만족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누가 저한테 눈치 주는 사람도 없고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사람도 없고 혹여나 한참 연락을 끊은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집안을 난장으로 만들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딱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워낙 긴 시간을 시달려온지라 외로움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제 세상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과외해가며 학교 다니는 와중에도 공부는 악착같이 했습니다. 이 세상 천지에 믿을 거라고는 저 스스로밖에 없었으니까요. 제 부모가 온몸으로 보여줬던 불행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 능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대학생활 내내 성적관리나 대외활동 등을 철저하게 관리한 덕에 대학 졸업반을 끝마치기도 전에 제가 입사를 희망하던 대기업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업 준비하는 동안 의지할 만한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저였으니 어떻게든 졸업 전에 좋은 일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피땀 흘려가며 노력한 것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생각에 뿌듯했어요. 하나 마음먹으면 온 사활을 걸고 제대로 덤벼드는 제 성격답게 온갖 수재들이 모여있다고 하는 대기업에 입사한 후에도 저는 제 기량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시기하는 동료들도 많았으나 제 적극성을 높이 평가해주시는 분들 역시 많았어요. 특히나 사수들 중에서 여성인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저를 기특하게 봐주시고 예뻐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요새 아무리 판도가 바뀌고 있다곤 하지만 여전히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이 존재하고 있고 대기업도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보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여성이 끝까지 살아남기에 결코 녹록한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서 악착같이 살아남아 그 자리까지 올라간 여자 선배들 눈에는 아등바등 어떻게든 위로 올라가려고 길을 쓰는 신입인 제 모습이 마치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겠죠. 그런 선배들 도움으로 저 역시 험난한 사회생활을 나름대로 잘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난 선배들도 예외 없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바로 결혼과 출산이었습니다. 엄마일 때 그렇게 똑부러지고 당찰 수 없었던 선배들이 결혼 후 아이를 낳기 시작하면서 그 되찾던 기세가 꺾이고 결국은 하나 둘씩 회사를 떠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렇게 잘난 여자들도 결혼과 출산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건지 지금껏 그리 고생해서 쌓아올린 탑을 어째서 저리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건지 안타깝다 못해 원망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서희야, 너는 절대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지 말고 네 능력 끝까지 펼쳐서 올라갈 수 있는 끝까지 한번 올라가 봐. 끝까지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 의심치 않았던 선배가 떠나면서 씁쓸한 표정으로 제게 남긴 말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몇 번 겪다 보니 저 나름대로 패턴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직장 다니며 훌륭한 스펙 갖춘 선배들이었으니 결혼 상대들 역시 다들 조건이 출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결국 져주는 쪽은 여자 쪽이 되더라고요. 출산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아이 양육에 있어서도 그랬습니다. 다들 남편 못지않은 높은 스펙의 고연봉자였음에도 결국 희생은 아내와 엄마의 몫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고 해도 나랑 비슷한 잘난 사람 만나면 결국 굽히는 쪽은 내 쪽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선배들이라고 처음부터 결혼해서 자기 꿈 버리고 살 생각이라고는 추호도 없었을 테니 상황이 그런 식으로 몰아갔겠죠. 잘난 아들 둔 시댁에서 아들이 며느리한테 기죽어 사는 꼴 보고만 있을 리도 없었을 겁니다. 결혼에 대한 제 생각이 더더욱 부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이 제 커리어에 결코 득이 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은 물론이었습니다. 만약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된다 할지라도 저 잘난 줄 알고 아내 이상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남자보다는 차라리 저보다 조건이 좀 떨어져도 제가 계속해서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게 오히려 이득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계산은 할 줄 아는 남자가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마 남편을 선택했던 이유도 무의식 중에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남편은 당시 제가 진행하고 있던 프로젝트의 연계에 참여한 거래처 말단 직원이었습니다. 조주희 뭐해? 얼른 인사드려. 이번 프로젝트 총 책임자셔.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잘해봅시다. 저보다 한 살이 어린 남편이었어요. 사실 사회에서 나이 차이 한 살 나는 거야 나이 차이가 난다고 말하기도 민망한 수준입니다만 저 나이를 먹고도 함께 온 자기 상사 눈치를 봐가며 어리바리 사회 초년생 티를 미처 벗지 못한 모습이 꼭 한참 동생같이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취업한다고 꽤 고생한 탓에 취준생 시절을 제법 길게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3년 넘게 취업에 매달린 끝에 간신히 들어가게 되었다는 회사가 바로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저희 하청업체였던 거죠. 한마디로 스펙이나 조건이나 저한테는 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성이고 뭐고 고려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감생심 저한테 마음을 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고요. 프로젝트 준비하면서 그쪽 업체에서 저희 쪽으로 외근을 나올 일이 잦아졌어요. 저 마실 음료나 간식거리 준비하면서도 유독 제 취향에 맞춰 정성껏 준비를 해도 그저 제가 이 프로젝트 총 책임자이니 아무래도 제 눈치를 가장 많이 보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랬기에 프로젝트 끝날 무렵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버벅거리며 제게 마음을 고백하는 남편한테 놀라다 못해 조금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어요. 그전까지는 그런 쪽으로는 전혀 생각을 해보지 못했으니까요. 이런 어이없는 작업에 어처구니 없게도 넘어간 것이 두고두고 제 인생의 골칫거리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었죠. 한 가지 변명을 하자면 그 당시 시기가 안 좋기도 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제가 회사에서 입지를 넓히면 넓힐수록 제가 의지하고 믿어왔던 여자 선배들은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었어요. 평소에 주변에 믿을 만한 어른이 없어서인지 입사하고 나서 저를 마치 친여동생처럼 생각하고 의지를 북돋아 주었던 선배들에게 저도 모르게 마음을 많이 주었나 봐요. 그 와중에 저는 나날이 승승장구하고 있으니 주변의 건재도 예전보다 더해졌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각자 원하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얼마나 치졸해 줄 수 있는지를 몸소 겪게 되니 직장 생활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친구들 만나서 해소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차고 있으니 결혼을 고려하고 있던 친구들은 이미 거의 결혼해서 가정생활을 시작해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처럼 결혼보다는 성공에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있던 친구들조차 상황은 저와 비슷할 테니 다들 자기 앞가림하기도 바빴겠죠. 평소에 외로움을 잘 타지 않는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저 역시 힘에 부치더라고요. 그러니 남편은 운이 좋았던 겁니다. 하필이면 제가 살면서 가장 마음이 약해져 있고 외로움을 타던 시기를 본의 아니게 공략하게 된 셈이니까요. 그래도 연애할 때는 꽤 좋았어요. 처음부터 서로의 조건이나 스펙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알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서로 조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불어 상대방 자존심 상할 일 없게 한다고 예의를 잘 지키고 있었고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 조건 생각하면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여자를 만나게 되었으니 그만큼 제게 더 지극정성으로 대했죠. 그때는 그것조차 흡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잘난 남자들은 온 세상에서 자기 잘난 걸 모를 수 없도록 추켜 세워주며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으니 그만큼 콧대도 높았으니까요. 그럼 남자 비위 맞춰주며 속 끓이고 저 자세로 나가느니 이렇게 자기 처지를 잘 알고 저 귀한 줄 알고 정성을 쏟아주는 남자 만나는 게 나쁘지 않게 느껴졌어요. 한편으로는 아직 어수룩한 남편의 모습이 순수하고 사회의 때가 타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작 그런 외적인 부분만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 상대방 생각을 끼워 맞췄으니 돌이켜 생각하면 순진한 건 제 쪽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동안의 제 성정을 생각해보면 어림도 없는 일이었음에도 이렇게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상대방을 만나다 보니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완전히 정신을 놓고 있는 건 아니었으니 호락호락 넘어갈 저는 아니었어요. 은근슬쩍 결혼에 대해 운을 띄우는 남편 말에도 제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강우 씨도 나 일하는 거 봐서 알겠지만 여자가 대기업에서 이만큼 살아남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니야. 나도 정말 죽을 각오로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고 난 이런 거 쉽게 포기할 생각 절대로 없어. 그럼요. 저도 서희 씨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거기에 반했는데요. 저 결혼했다고 아내 집안에 들어앉히고 희생 강요할 생각 절대로 없어요. 남편이 그렇게 말해줄 거라고 예상을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결혼은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역시 집요했어요. 서희 씨, 그런 걱정은 정말 안 해도 돼요. 서희 씨 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결혼한다고 자기 능력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게 국가적인 낭비 아니겠어요? 결혼해서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긴다고 해도 아이 육아도 전적으로 제 쪽에서 맡을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저희 엄마도 얼마나 애들 좋아하시는데요. 그리고 누가 생각해도 능력 있는 서희 씨가 사회생활 더 열심히 해서 벌어오는 게 훨씬 이득이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생각했던 주제 파악 잘 되는 남자가 딱 남편이었어요. 제가 결혼만 해주면 뭐든 다 해줄 것처럼 구는 남편에게 여자로서 으쓱한 마음도 들었어요. 저런 사람이라면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소대를 볼까봐 결혼에 소극적이었던 거지, 결혼해서 잘만 살 수 있다면 그게 보장만 되어 있다면야 그리 못할 짓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가랑비에 옷 젖듯 남편 말에 조금씩 귀가 팔랑대던 저는 결국 남편의 청혼을 수락하게 되고 만 거죠. 우리 강우가 애가 너무 순해서 결혼해서 자기 부인한테 꽉 잡혀 사는 건 아닐지 몰라. 내 생각은 좀 그렇네. 그런 아들도 아들이라고 아들 가진 유세를 며느리감 처음 보는 자리에서부터 부리려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 정도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는 사전에 준비를 단단히 했어요. 강우 씨가 좋은 사람이고 결혼해서도 변함없을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승낙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얌전히 참고 살지만은 않을 거야. 특히나 시댁 문제로 서로 곤란한 일이 생기거나 내 쪽에서 일방적으로 희생을 감수하거나 해야 할 때 나 절대로 가만히 참고 있지 않을 거야. 그런 식으로 사느니 결혼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 나는. 그럼요. 그런 문제는 걱정하지도 말아요. 내가 확실하게 커버쳐 줄게요. 제 어머니가 저 한번 길들여보겠다고 기싸움을 걸었다가는 아예 결혼 자체를 엎어버릴 생각을 하고 있는 저였으니 남편이 단단히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역시나 은근슬쩍 잘난 며느리감 앞에서 딴지를 걸려고 드는 자기 어머님에게 남편이 대번에 말했어요. 엄마, 그러지 마시라니까. 우리 서희 씨 스펙 생각하면 나 같은 사람 상대해주는 것만 해도 내 입장에서는 감지덕지야. 우리 고마워해야 한다고. 저 사람만큼 능력 있고 조건 좋은 사람들 주변에 많았을 텐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따지고 사람 하나만 보고 나 같은 사람 믿고 여기까지 와준 사람이야. 그럼 엄마도 나 생각해서라도 더 잘해줘야지. 결혼 전부터 벌써 제 아내 편을 단단히 드는 아들을 보고 좀 괘씸했는지 시어머니 형 얼굴이 당혹감으로 붉어졌으나 죄다 맞는 말이니 더는 할 말이 없었겠죠. 제게 걸어오던 기싸움을 바로 접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저기서 더 나아가 저한테 트집이라도 잡았다가는 저 역시 이 자리를 얻고 나갈 생각까지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된 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저살림은 제가 살고 있던 오피스텔에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말이 오피스텔이지 평수도 넓고 고급화되어 있는 곳이라서 둘이서 신혼살림 시작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결혼하자는 소리를 해댔으면서도 막상 결혼 준비하려고 보니 모아둔 돈이라고는 얼마 되지도 않는 남편 사정을 고려하면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기도 했어요. 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 사람 조건이 저에 비해 딸린다는 거 모르고 시작한 것도 아니잖아요. 저야 원래 살던 제 집이니 제 직장에서도 가깝고 일하면서 처음부터 제 힘으로 마련한 제 자가였기 때문에 집에 대한 애정도 상당한 편이었습니다. 거기에 남편만 들어오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니 차라리 복잡한 일 없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결혼 준비하게 되면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집 아닙니까? 요즘 집값이 어디 한두 푼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예산 내에서 두 사람 직장이나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최적의 장소를 찾아낸다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복잡한 단계들 다 건너뛸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때는 그것도 그렇게 나쁘게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결혼하는 건데 남편이 몸만 딸랑 들어올 수는 없으니 혼수 명목으로 필요한 가구나 가전들을 해가지고 들어오긴 했어요. 물론 이미 제가 사용하고 있던 고급 가전들이 상당수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편 쪽 부담이 그리 크지는 않았을 겁니다. 보통 결혼하는 부부들 의뢰하는 남녀 역할이 바뀐 거나 마찬가지였죠. 사실상 몸만 가지고 제 집에 들어오게 된 남편이 제게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결혼하는데 소희 씨가 부담한 게 너무 많아서 미안해요. 지금은 비록 내가 연차도 얼마 안 되고 모아놓은 돈도 없어서 이렇게 시작하지만 살면서 나 선택한 거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정말 잘할게요. 별소리를 다 해. 괜찮아요. 나도 크게 부담한 거 없어. 살던 대로 하던 거에 강우 씨 하나 더 맞이하는 것 뿐인걸.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형편대로 하는 거지. 남편에게 한 말은 진심이었어요.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더라면 훨씬 호화스럽게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 어릴 때 살던 걸 생각하면 저 지금 이렇게 갖추고 사는 것도 제 나름대로는 호사였어요. 한마디로 결혼 통해서 한몫 잡아볼 생각은 애초에 해본 적도 없다는 거죠. 무엇보다 결혼은 생활인데 그런 것보다는 함께 살면서 제 마음 편안하게 해줄 사람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면서 복잡한 일 겪을 생각은 없었기에 결혼식도 최대한 간소하게 하기로 했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친정이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리 채워주실 만한 일가 친척분들 제대로 연락되는 분들도 없었고요. 저희 쪽 하객이라고 하면 제 가까운 친구나 지인들 제외하곤 일하면서 만난 회사 인맥들이 전부였죠. 물론 제 직급이다 보니 거래처 쪽이나 하청업체 쪽에서 제게 눈도장이라도 찍으려고 은근히 결혼식 초대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굳이 그런 사람들로 북적거리며 시끄러운 결혼식을 치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 말이라면 무조건 옳다는 소리부터 하는 남편이다 보니 저희 둘끼리는 의견 일치가 잘 되었어요.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 있는 아들 장가 보내는데 이렇게 결혼식이 조촐해서 쓰겠어? 엄마는 이미 다 끝난 이야기를 왜 또 꺼내고 그래요. 저희가 하객수도 최소한으로 받고 결혼식에 큰돈 쓰지 않고 살림에 보태겠다는 뜻을 밝히자 대본에 싫은 티를 내는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결혼식 자체가 저나 남편 주머니에서 나오는 건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싫은 티 내봤자 별 도리 없었을 거예요. 그게 정 마음에 안 들고 당신 아드님 휘황찬란한 결혼식 시키고 싶으시다면 본인이 결혼식 자금이라도 대주셨으면 또 몰라요. 아들 거의 공짜로 보내는 판에 결혼식은 신부 쪽에서 주로 준비하는 거라며 은근히 슬쩍 입을 씻으려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속셈이 빤한데 굳이 시어머니 비위 맞춰줄 생각은 없었어요. 그렇게 결혼식 역시 저의 뜻대로 진행되게 되었죠. 결혼 초에는 참 좋았습니다. 남편이 취미가 요리라서 신혼 때는 제 낯빛이 반짝반짝해질 정도로 남편에게 잘 얻어먹고 다녔어요. 최 팀장 결혼하더니 얼굴 좋아졌네. 남편이 잘해주나 봐? 뭐 그렇죠. 주변 동료들도 한 번씩 언급하고 지나갈 정도로 제 표정도 좋아졌나 봐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기도 했으니까요. 강우씨, 매번 이렇게 식사 준비한다고 고생할 거 없어요. 어차피 나 혼자 살면서도 간단하게 해먹었고 우리 데이트하면서 밖에서 자주 사 먹기도 했잖아요. 우리 편한 대로 하자, 응? 내가 재밌어서 하는 건데 뭐. 서희씨 내 음식 입맛에 맞아서 잘 먹어주는 거 보면 내가 요리하는 재미도 더 생기고. 어쩜 이렇게 저한테 쏙 맞는 남자가 다 있나 싶었어요. 저는 제 마음에 차는 남자는 죽을 때까지 안 나타날 줄 알았거든요. 이런 결혼 생활이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 가지 제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게 있었다면 역시 시어머니 문제였겠죠. 며느리라고 저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제가 당신 아들의 배는 번다는 걸 알자 은근히 제게 바라는 게 많아진 시어머니였습니다. 누구네는 며느리가 결혼하면서 명품백도 해줬다고 하던데 너는 아무래도 애가 잘 버니 명품이나 이런 것도 좀 잘 알겠네? 아니요. 저는 그런 거 하나 장만하느니 그 돈 보태서 집 마련하자고 생각했던 편이라서요. 그러니까 제 또래보다 일찍 제 집 마련도 할 수 있었겠죠? 대놓고 명품백 사달라는 말이나 다름없었으나 제가 왜요. 신혼집도 제가 해 얼마 안 되는 혼수 명목 제외하고는 집안 살림도 제가 다 마련해 놓은 거였어요. 결혼식은 또 어땠나요? 집이며 혼수며 뭐 하나 제대로 해서 들려보낸 것도 없으면서 며느리라고 폐물 하나 물려주신 것도 없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 치사스럽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사람 심리가 원래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것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꼭 물질적인 게 아니라 마음 씀씀이라도 말이죠. 해준 거는 없이 늘 잘난 며느리가 당신 아들 기죽이지는 않을까 경계하면서 제게 바라는 것만 많은 시어머니한테 맞춰드릴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었어요. 그나마 눈치가 있어서 저한테 살랑거리며 비위를 맞추는 시누이가 나을 지경이었습니다. 언니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내 새언니라니. 우리 오빠가 여자복이 넘쳐도 넘친다, 정말. 대학 졸업한 지 2년차가 넘어가는 시누이는 아직 미취업 상태였습니다. 시누이 입장에서도 저랑 안 좋게 지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었죠. 대기업 팀장급인 높은 직급에 넉넉한 형편까지 변변한 직장 하나 구하지 못한 취준생의 인맥치고는 호화스러웠으니까요. 제가 자기한테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실이 될 일은 없었겠죠. 저한테 밉보여서 좋을 게 없었으니 더 제 기분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아직 나이가 얼마 되지 않으니 그런 속이 빤히 보였지만 제게 바라는 거 많으면서도 자격지심에 삐뚤게 대하는 시어머니보다는 차라리 속 빤히 보이는 시누이가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거 아가씨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내 거 사면서 하나 샀어요. 어머, 세상에, 너무 예쁘다. 나 이런 선물 처음 받아봐요. 언니, 진짜 고마워요. 제가 선물한 명품 실반지를 끼며 좋아서 입이 귀에 걸리는 시누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누이에게 한 번씩 선물을 하고는 했어요. 제가 저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는 아끼는 성미가 아니거든요. 또 베푼 만큼 돌아온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물질적으로 갚지 못하면 마음이나마 쓴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어릴 적부터 가정 형편이 이렇다 보니 아무 의도 없이 순수한 호의를 베푸는 게 오히려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줄 거 확실히 주고 받을 거 확실히 받는 편이 더 편했어요. 반면 제 심기를 거스르는 사람한테는 돈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만한 돈 벌 수 있기까지 여간 고생을 한 게 아닌데 뭐 한다고 저한테 잘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귀하게 번 돈 함부로 쓰겠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작전을 잘못 세워도 아주 잘못 세운 거였죠. 저한테 잘 보인 시누이가 하나 둘씩 떡고물을 받아 챙기는 걸 뻔히 보는데 시어머니의 배알이 꼴리지 않을 수 없었겠죠. 이전에도 시어머니가 저한테 여러 번 돈 해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반응은 단호했어요. 정 돈이 급하신 거면 돈을 해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문제 같은 예민한 건 확실하게 처리해야 돼요. 정말로 저한테 돈 빌려가실 거면 차용증도 쓰셔야 하고 기간 지키셔서 빌리신 돈도 돌려주셔야 되고요. 아니 무슨 식구끼리 그렇게까지 해? 사람 정없게. 지금이야 그게 정없게 들리실지 모르시더라도 그 편이 나아요. 어머님 말씀대로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때문에 가족관계 어그러지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또 있나요? 단호한 제 말을 말문이 막혀버린 시어머니였습니다. 사실 제 말이 맞잖아요. 돈독하게 잘 지내고 있는 고부지간이라고 해도 돈거래 같은 건 철저하게 하는 게 맞죠. 하물며 제 입장에서는 그리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시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본인이 아쉬워서 부탁하는 처지면서 저 태도는 또 뭡니까? 제가 돈을 안 빌려준다고 한 것도 아닌데 빌려준다고 한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할 판 아닌가요? 마치 며느리한테 돈 맡겨둔 것처럼 구는데 진짜로 차용증도 없이 돈 빌려줬다가는 은근슬쩍 입싹 씻고도 남을 시어머니였으니까요. 저는 시댁 쪽에 언제 한번 손 벌린 적이 없는데 하는 짓은 다르지만 결국 저한테 바라는 게 많다는 점만은 똑 닮은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습니다. 그런 자기 본가 식구들 때문에 남편 역시 살살 제 눈치를 볼 때가 많았죠. 여보, 우리 엄마랑 강미 때문에 골치 아프죠?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말을 잘 안 듣네. 아니야. 나도 내 수준에서 감당되는 것만 받아주지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애초에 받아주지도 않으니까 그걸로 별로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피로를 풀어주겠다며 제 어깨를 마사지하는 남편에게 달스럽지 않게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아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사람과 사람이 엮인 일인데 그렇게 물 흐르듯 편하게만 흘러갈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저도 알고도 남을 나이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안 지나서 시누이가 제 앞에서 쭈뼛거리더니 또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것저것 자잘하게 부탁하던 게 잦은 시누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뭔가 예산일처럼 생각했습니다. 저 언니,
저 이번 시즌은 진짜로 취업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알다시피 지금 우리 집 꼴이 집중해서 공부할 만한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나 이번 취업 시즌 동안에만 잠깐 언니네 집에서 신세 좀 지면 안 될까요? 내가 취업만 하면 정말 언니한테 신세 진 거 배로 갚을게요. 네? 언니. 저도 이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아무리 살랑살랑 제 비위를 맞추며 저한테 잘 보이려고 드는 신우이였지만 그래도 같이 사는 건 다른 문제 아닙니까? 저로서도 제 집에 시댁 식구가 같이 사는 게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시댁 형편 생각하면 신우이의 말도 아주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시댁 집 규모가 작은 건 둘째 치더라도 시어머니가 부업하느라 하루 종일 거실에서 뚱땅대고 있는데 원래부터 진득하게 공부하는 성품이 아닌 시누이 입장에서는 집중력이 흐트러질 만도 했겠죠. 남편 역시 은근히 제 동생 지원 사격을 했습니다. 서희 씨 입장에서 많이 불편한 거라는 건 알지만 정말 제 쥐 죽은 듯이 있게 할게요. 어차피 제 학원도 다녀야 하고 우리 집에 있을 밤늦은 시간에는 공부만 보내면 되니까. 우리 다 직장에 일하러 나갔을 때만 잠깐 집에서 공부하고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는 잠만 재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 소란 피우면 내가 먼저 내쫓을 테니까 딱 몇 달만 도와줄 수 없을까요? 마치 저 말고는 다른 대안은 없다는 듯이 절박하게 제게 매달리는 두 사람을 보고 마냥 안 된다고 거절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결국 신우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동안 약속한 대로 정말 쥐죽은 듯 지내던 신우이였기에 생각보다 지낼만 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머지않아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당신 혹시 내 액세서리에 한 만졌어? 왜? 뭐가 없어? 아니, 내가 분명히 여기 뒀던 것 같은데 어디 잘못 빼놨나? 제 물건이 하나씩 없어지거나 아니면 제가 평소에 절대 두지 않을 만한 자리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동안의 변화라고는 신우이가 집에 들어온 것밖에 없으니 자연스레 신우이가 제 물건을 만지는 거 아닌가 하고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게 참 말 꺼내기도 애매한 문제잖아요. 증거도 없는데 괜히 죄 없는 사람 잡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은 고양이 별을 건너고 난 이유지만 결혼 전에 혼자 살면서 키우던 고양이 때문에 반려동물 캠을 설치해뒀던 기억이 났어요. 그것까지 치우면 정말 소중히 키우던 고양이의 흔적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서 설치한 걸 떼어내지는 않았으나 당연히 가동은 멈춰두었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몰래 캠 기능을 다시 켜두었어요. 그러고는 갑작스레 회사에서 이슈가 터지는 바람에 제가 며칠 집에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도 정신이 없고 거의 잠도 자지 못했다 보니 캠 켜놓은 것도 자연스레 잊게 되었죠. 터진 일 해결한다고 피가 마르는 며칠간의 시간을 보낸 후 간신히 사건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건강은 항상 자신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며칠이나 밤을 새고도 멀쩡할 수는 없었나 봐요. 으슬으슬 몸살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팀장님, 이제 급한 불도 어지간히 껐는데 들어가서 집에서 눈 좀 붙이세요. 지금 팀장님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 그럴까? 자기들도 오늘 일찍 퇴근해, 그럼. 회사 입사하고 나서 제가 근무 시간도 채 마치지 못하고 조퇴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얼른 집에 가서 뜨끈한 물로 샤워하고 제 포근한 침대에 몸을 묻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평소에 퇴근하는 시간이 아니다 보니 집에 신우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했지만 어차피 잠만 잘 건데 그냥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가야지 싶었습니다. 남편이야 아직 퇴근하려면 한참 남아 있었고요. 그렇게 조용히 현관문을 따고 들어가서 제 방문을 열려고 하는데 순간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속닥거리는 말소리 같은 게 들리는데 여자 목소리였어요. 대번에 피로가 확 가실 만큼 기분이 확 나빠졌습니다. 이 시간에 지금 집에 있을 사람이 신우이밖에 더 있나요? 아니, 공부하라고 큰맘 먹고 집에 들여놨더니 자기한테 내어준 방도 아니고 왜 제 방인 안방에서 그 시각에 여자 소리가 들린단 말입니까? 순간 며칠 전부터 안방에 넣어둔 제 물건들 때문에 신경 썼던 일이 퍼뜩 떠올랐어요. 내가 현장을 잡았구나 싶었죠. 네, 이걸 진짜 가만히 안 둘 거다라고 생각하며 방문을 확 열어젖혔습니다. 뭐야! 제 안방에 있던 사람이 갑작스레 문 열리는 소리에 경악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의 주인공은 제가 예상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로 제 남편이었죠. 한창 회사에 있어야 할 사람이 눈앞에 있는 게 믿기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놀란 축에도 속하지 않았어요. 저를 정말 놀라게 했던 건 반쯤 벗은 내 남편 옆에서 역시 옷을 입은 둥 마는 둥한 차림으로 내 안방 침대에 떡 버티고 누워있는 웬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 여자는 바로 남편의 상간녀였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제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다 정리도 되기 전에 제 몸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어요. 여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면 감히 변명을 시도하는 남편 면상에 그대로 주먹을 꽂았습니다. 희한한 소리를 내며 제 면상을 감싸주는 남편을 뒤로하고 옆에 있던 여자 머리채를 휘어잡았어요. 이거 봐! 머리채를 붙들린 여자가 소리를 지르든 말든 무서운 기세로 그 여자를 질질 끌고 현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 몸에서 어떻게 그런 힘이 솟아났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밤을 새고 다 죽어가는 저조차도 극도의 흥분 상태로 만든 충격적인 광경 때문이었겠죠. 감히 내 안방을 차지하고 있던 그 더러운 여자를 문 밖으로 패대기 친 후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둑이야! 도둑이야! 그 소란에 이웃 주민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빼꼼 내다보기 시작했어요. 거의 벗은 거나 다름없는 여자는 그런 민망한 제 꼴을 남들에게 들키자 얼굴이 붉어지다 못해 거의 터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난리를 치는 동안에도 남편 놈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거기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제 집에 모르는 여자가 들어와 있어요. 어머 세상에 웬일이야. 평소에 오지랖 넓으시던 이웃 주민 한 분이 흥미진진한 눈으로 그 꼴을 바라보다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란 놈이 문 밖으로 튀어나온 것도 딱 그 시점이었어요. 저 비겁한 놈이 방금까지 저랑 붙어먹던 여자는 옷도 제대로 못 걸치고 문 밖에 쫓겨나 저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도 그 와중에도 제 체면은 챙기고 싶었는지 위아래 옷을 다 갖춰 입고 나왔더라고요. 하긴 마누라 속이고 감히 내 집에서 더럽게 뒹군 연놈들 의리라고는 고작 그런 거겠죠.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줘. 대번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파리처럼 두 손을 싹싹 비벼가며 제게 비는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디 그런 꼴 두고 보고 있을 사람인가요? 제 불우한 어린 시절 이야기는 여전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저한테 외도는 애초에 타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처자식 내팽개치고 외도를 일삼던 아비와 그런 아비를 끝끝내 포기하지 못해 하나뿐인 자식에게 생채계를 남긴 어미를 떠올리면 그러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었어요. 마침 제 발로 제 집 밖으로 걸어 나온 김에 그대로 그 둔 연놈들을 제 집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더러워서 놈과 한마디 말도 섞고 싶지 않았어요. 그대로 남편과 남편 상간녀를 집 밖에 내놓은 채 저는 집으로 들어가 문을 쾅 걸어 잠갔습니다. 수치심을 견딜 수 없었는지 질질 짜는 상간녀 울음소리가 들렸으나 그마저도 끔찍해 손님방으로 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차마 저 두 연놈들 뒹군 제 안방 침대에 가서 누울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다 퍼뜩 며칠 전 반려동물용 캠을 작동시켰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영상을 돌려보는 내내 손이 떨리고 피가 거꾸로 치솟는 느낌이었어요. 그 안에는 그 더러운 인간들의 불륜 증거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제 집안을 마치 자기 집이라도 된양 자연스럽게 거느리는 상간녀 하는 모양새가 벌써 한두 번 저러는 게 아니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과 상간녀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던 시누이였죠. 그러니까 저만 바보였던 거예요. 제 집 마련하는데 한 푼 도움된 적도 없던 저 인간들이 제 집을 놀이터 삼아 시시덕대는 동안 정작 집주인인 저는 저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에게 놀아나는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 저는 그 길로 곧장 대형 로펌에 제 이혼 소송권을 맡겼습니다. 제 상간녀와 경찰서에서 훈방조치로 풀려나자마자 제게 이혼소장을 받게 된 남편이 혼비백산에 제 집으로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여보 내가 무조건 잘못했어. 다 내가 못난 탓이야. 그 여자 죽을 때까지 다시는 안 볼 테니까 제발 이혼하자는 말만 하지 말아줘. 내가 뭐든 다 할게. 제발 여보. 그 더러운이 못 닥쳐? 감히 내 집에 여자를 끌고 들어와? 여기가 네 집이니? 쥐뿔 가진 것도 없는 거지 새끼 사람 하나 믿고 걷어줬더니 감히 이따위로 뒤통수를 쳐. 니놈이 네 상간녀 앞에서 능력 있는 와이프 그리 까내리며 놀아난 꼴 뻔히 아는데 내 집에서 여자랑 뒹굴다 걸린 현행범이 무슨 변명을 하려고 들어.
아니야. 나한테 여자라고는 당신밖에 없어. 정말이야. 그 여자는 그냥 잠깐 논 게 전부야. 잠깐 노는 년을 자기 아내 보성감까지 뒤져서 치장시켜가면서 노니? 이 자존심도 없는 놈아? 아니, 당신이 그걸 어떻게... 제게 전원 불륜 증거 영상이 사흘 밤낮을 돌려도 모자라게 차고 넘친다는 건 몰랐겠으나 자기가 한 것을 이미 본 듯이 확신하고 말하는 저를 보고 차마 말을 잇지 못하는 남편놈이었어요. 원래도 사람 하나 빼면 볼 거 하나도 없는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애초에 그것조차 내 앞에서 꾸며낸 허상이라는 걸 알았으니 너 같은 놈 뭘 보고 내가 같이 살겠니? 가서 네 분수에 맞게 구질구질하게 살아. 이참에 그 여자랑 살림이라도 차리면 되겠네. 내가 미쳤다고 너 같은 모자란 놈을 잡아? 어디 가서 잘 살아봐. 여보, 제발 나 버리지 마. 그 뒤로 무슨 개소리를 짓거리든 말든 놈과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혼에 대한 제 뜻이 확고했으니까요. 그나마 저런 놈하고 애라도 낳지 않은 걸 천운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저놈 인생을 망가뜨리겠다고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없는 살림에 뜯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위자료를 뜯어낸 것도 모자라 당장에 시어머니께 빌려줬던 돈도 소송을 걸었죠. 역시 차용증 쓰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며 말이에요. 잘난 아내 만나 다니던 회사에서 어깨 좀 펴고 다녔던 놈이 쫓기듯 지방 발령을 받은 것도 제게 이혼 당한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였어요. 제가 특별히 편의를 봐준 적은 없으나 그래도 비슷한 조건이면 남편 회사를 선택했던 것이 모조리 철회되었으니까요. 같은 회사 말단 사원이었던 상간녀 역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잘난 마누라 덕 보며 주제에 넘치던 호사를 부리던 놈이 제 알량한 남자로서의 자존심은 조건이라고는 볼 거 하나도 없는 여자에게서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폭풍 같은 기세로 이혼을 마무리하고 놈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나니 그제야 허무감이 밀려왔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저를 기만한 시댁까지 풍비박산을 내었으니 이제 이 더러운 인연은 이갈로 떠나보내자 마음을 다잡았어요. 제게 결혼은 실수로 남았으나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이르게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실수를 최대한 빨리 털고 다시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사실 일하느라 바빠서 생각보다 이혼의 아픔이 길게 가지도 않았습니다. 제 파란만장한 결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원래는 비혼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남편을 만나고 생각이 바뀌어 5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저를 너무 좋아했고 그때 저도 심적으로 힘든 일이 많았어서 남편에게 의지를 많이 했거든요. 사실 그때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었거든요. 사고로 돌아가시고 외동딸이었던 저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옆에서 많이 위로해줬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이 사람을 내가 정말 많이 사랑하는지 그런 걸 고민하고 깊게 생각해볼 사이도 없이 그냥 이 남자와 결혼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 스스로가 잘못된 선택을 할 것 같았거든요. 그만큼 힘들었어요.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거니까 당연한 거였겠죠. 처음 인사간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티를 많이 내셨어요. 남편의 집안이 대단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나름 중산층의 아들 둘이 둘 다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데다가 큰 며느리가 강남 출신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둘째 며느리 자리에 대한 기대도 아주 크셨나 보더라고요.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애가 하도 좋다고 하니 허락은 해준다만 넌 언제나 우리 집에 시집 온 걸 복으로 여기렴. 그 전에 저 같았으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결혼을 절대 하지 않았겠지만 그때 저는 그런 걸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살기 위해서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게 그 순간에는 저희 남편이었고 말이죠. 그렇게 부모님이 없는 결혼식을 했어요. 식을 마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비어있는 혼주석을 보고 말이죠. 창피하게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많이 울면 어떡하니? 안 그래도 비어있는 혼주석 때문에 다들 수군거리는데 더 티나게. 하여간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나중에 남편이 안아주며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이제 내가 당신 가족이니까 우리 외롭지 않게 잘 살자. 하고 말이죠. 그 말 하나만 마음에 담고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더 순탄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그게 무슨 당연한 권리라도 되는 듯 시도 때도 없이 저를 불러내서 온갖 굳은 일들을 다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매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빈손으로 와서 어디 하나 내놓을 거 없는 애가 우리 애 같은 애랑 결혼했으면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겠니? 아니, 이것도 모자라지. 그렇게 정당화하시며 저를 부려먹으셨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다 했습니다. 사실 어머님의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오는 정신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몸이 힘들면 다른 생각들이 들지 않아서 좋았어요. 몸이 편하면 눈물이 나오는 시기였거든요. 어머니한테 당신 그만 좀 부려먹으라고 말할까? 아직 괜찮아. 내가 못 견딜 것 같으면 이야기할게. 그래서 그냥 남편이 그렇게 말해도 만류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군말 없이 다 해준 게 제 실수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점점 더 심해지기만 했거든요. 어머님이 그렇게 하시니 형님도 그렇게 하시기 시작했어요. 동서,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와서 음식 좀 해줄 수 있어? 네, 그럴게요. 무슨 일인지 묻지도 않고 그러겠다 했었으니까요. 그때는 말이죠. 초반에는 손님을 초대하거나 대접할 일이 있을 때만 저를 부르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뭐가 먹고 싶다고 와서 해주고 가라고 하더군요. 내일 우리 집에 와서 김치찌개 좀 해주고 가. 전에 해줬던 거 그거 맛있더라. 아, 내일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처음으로 한 거절이었어요. 형님과 시어머니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너 지금 싫다고 한 거니? 아, 싫다고 한 건 아니고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내일 일정이 좀 있어서. 그게 그 말 아니니? 어디서 어른 말에 말대답이야? 너같이 집에서 놀고 먹는 애가 일정이 있을 게 뭐가 있어? 나가서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이나 쓰면서 돌아다니려고? 어? 나는 그 꼴 못 본다. 일정이 있다는 말 하나를 저렇게까지 해석하시는 분이셨어요. 대단하시죠? 어디 놀러 가는 거 아니고 내일이 저희 엄마 생신이시라 계신 곳 가보려고요. 덤덤한 얼굴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붉어지더군요. 본인도 부끄러웠겠죠. 아, 그런 거면 진작 말을 하지. 당연히 가봐야지. 형님의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앙 다물고는 저를 바라보더니 애써 입을 열더군요. 그 이야기를 먼저 하지 그랬니? 그런 일이 있으면 어련히 가보라고 할 거 아니냐. 사람 무안하게.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시는 분이셨어요.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 마치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하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5년 정도 했어요.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뭐 저런 답답한 애가 있나 싶으시죠? 하지만 저는 정말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는 이 생활이 오히려 편했어요. 시어머니나 형님에게 듣는 말들이 크게 상처가 되지도 않았고 말이죠. 가끔 부모님이 안 계신 이야기가 나오면 슬펐지만 말입니다. 제가 그런 것들에 기분이 나빠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확실히 있긴 했어요. 사실 저에겐 남편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저희 집이 엄청나게 부자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부동산을 크게 하셨어요. 가지고 계신 땅이나 건물도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제 인생을 마음대로 하시라는 것 때문에 독립을 해 나와 살고 있었어요. 부모님의 도움은 하나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말이죠. 그리고 독립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원래 그림 그리는 일을 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아버지는 늘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 판검사가 되는 딸을 가지는 게 꿈이셨고 말이죠. 그 문제로 많이 싸워서 아버지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가끔 엄마가 용돈을 주러 아버지 몰래 오신 날이면 아빠 돈은 한 푼도 안 쓸 거야 하고 화를 내며 엄마를 돌려보내곤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 모든 게 다 후회가 되네요. 좋은 방법으로 부모님을 설득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찾아온 엄마에게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아도 됐었는데 말이죠. 다시 생각하니 또 눈물이 납니다. 그때 만난 게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제가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그냥 프리랜서 그림 작가인 줄만 알아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일부러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그렇게 싫어라 했던 부모님의 재산을 자랑하듯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걸 할 수 없었어요. 그 재산이 마치 제 것이 아닌 것 같기도 했고 말입니다. 아주버님의 의사시거든요. 개인 병원을 차릴 때 형님 집안에서 많이 보태줬다고 들었습니다. 그 덕에 강남 한복판에서 피부과를 하고 계시고요. 근데 그 건물이 저희 아버지 건물이었거든요. 지금은 제 앞으로 상속이 되었고 말이죠.
사실 저는 몰랐어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물에 아주버님 병원이 있다는 사실은 말입니다. 건물을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따로 계시고 제 통장으로 임대료만 들어오니까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제 재산을 관리해 주시는 분이 보고를 해 주시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제게는 별로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도 했고 딱히 이제 와서 제가 거기 건물주네 어쩌네 하는 말을 하는 것도 좀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숨긴 채 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네요. 제가 딱히 돈을 쓰는 타입도 아니었고 그동안은 제 감정을 추스르는 것도 벅찼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 깊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강남이 피부과들이 많아지면서 경쟁이 엄청난가 보더군요. 물론 잘 되는 병원들은 너무 잘 되지만 그렇지 않은 병원들은 월세 내기도 벅찰 만큼 간극이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강남이 월세가 좀 비싼 게 아니잖아요. 불행하게도 아주버님의 피부과는 잘 되는 병원은 아니었습니다. 월세와 직원들 월급을 다 주고 나면 크게 남는 게 없다고 들었어요. 겉만 번지르르한 피부과 의사라는 타이틀을 빼면 사실 속빈 강정이나 다름없었죠. 아이고, 큰아가 네가 왜 이러서니? 쟤 시키면 되는 걸. 그래서 그런가 시어머니는 형님의 눈치를 점점 더 많이 보기 시작하셨어요. 그 병원의 권리금은 형님의 집안에서 나온 돈이고 지금도 남편이 크게 벌어다 주는 돈 없이 형님은 형님의 집안에서 받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계셨거든요. 물론 형님뿐 아니라 아주버님하고 형님의 눈치를 많이 보셨습니다. 형님은 이 집안에서 거의 군림하는 사람이었어요. 대충 저희 집안 분위기 어떤지 아시겠죠? 그런 집에서 5년 동안 식모살이에 가까운 생활을 했습니다. 남들이라면 1년도 못하고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저는 그 편이 현실을 잊고 살기에 편했으니까 버틴 거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이고 점점 상처를 극복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여전히 부모님을 생각하면 너무 슬프지만 그 전만큼은 아니었고 저도 슬슬 제 일을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5년간 다들 저의 이 일방적인 희생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이제 그래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가장 직접적으로 느낀 건 제가 이제 어머님이 시키는 일 안 할 거라고 했더니 돌아온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나 이제 어머님이 부르셔도 다 안 갈 거야. 그럼? 그럼이라니? 그건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은 아니잖아. 그냥 그동안 내가 해왔던 거긴 하지만 나도 이제 내일 할 거야.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럼 앞으로는 누가 해? 다들 알아서 해야지. 자기 일은 스스로.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남편의 그런 반응에 저도 모르게 말이 쌀쌀맞게 나갔어요. 기분이 확 상하더군요.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당연한 것들이 아닌데 당연한 것들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말입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걱정돼서 그렇지. 그럼 내가 평생 이러고 살 줄 알았어? 당신은? 아니, 그건 아니지만. 어차피 나도 이제 내일 시작할 거고 그 전처럼은 계속 못해. 그러려면 한 번 넘어야 하는 산이야. 남편은 이야기하기 곤란해하는 것 같길래 그냥 제가 이야기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누워서 생각하는데 좀 서글프더라고요. 이 사람은 분명 저에게 가족이 되어준다 했었는데 저는 그 사람의 진정한 가족이 아직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힘들 때 힘이 되어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님이 다시 부르셔서 집으로 갔어요. 나 오늘 약속 있어서 나갔다 올 동안 대청소 좀 싹 해라. 창틀에 먼지도 다 닦고 저 위에 액자 같은 것도 다 내려서 먼지 털고. 네, 근데 어머님 이제 앞으로는 사람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분주하게 외출 준비를 하던 시어머니가 멈추고 저를 빤히 보더군요. 왜? 네가 있는데 사람을 써? 이제 저도 쉬었던 일을 시작하려고요. 네가 무슨 일... 너 그림 그린다고 했었나? 제가 식모처럼 일만 했더니 진짜 식모인 줄 아는 사람들처럼 굴더군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말이죠. 인제 와서 일을 다시 시작해? 왜? 둘째가 벌어다 주는 돈이 모자라니? 아니요. 제가 어디다 돈을 쓰는 타입도 아니고 그냥 저도 이제 제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요. 그니까 왜? 하고 싶어서 했던 일이니까요. 다시 하고 싶어서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인생이 어딨어? 그럼 집안일은?
각자 일은 이제 각자 하셔야죠. 뭐? 시어머니가 기가 찬 듯 저를 바라봤지만 사실 정말 기가 차는 건 저였어요. 일단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나 지금 늦었으니까. 네. 뭘 다시 이야기해야 할지 몰랐지만 말입니다. 그냥 제가 원래 대신해주던 자기 일을 스스로 하라는 건데 어머님이 외출하시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집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늦게까지 돌아오시지 않아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이야기를 다 했으니까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예전에 함께 일을 했던 분들께 연락을 해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너무 운이 좋게도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머님이 또 불렀을 때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 지금 일하고 있어서 못 가요. 이 일을 벌써 시작했다고? 그때 아직 이야기 덜 끝났잖니. 제 일이 아닌 일을 제가 여태 하고 있다가 이제 진짜 제 일이 생겨서 그만한다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거였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날 저는 어머님이 부르셔도 가지 않았고 어머님은 전화로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말이죠. 네가 있는데 사람을 왜 써? 그 돈은 뭐 어디 땅 파서 나오니? 아무것도 없는 얘. 그래도 집안일은 잘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며느리 취급해줬더니 네가 지금 주제도 모르고. 정말 이제 하는 말마다 저에 대한 무시가 깔려 있었어요. 너 같은 애, 너처럼 가진 거 없는 애, 며느리 취급 이런 건 말이에요. 저는 이 집안에 시집 와서 단 한 번도 어머님이나 형님이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식모였죠. 저도 군말 없이 하긴 했으니 제가 원인 제공을 한 것도 일정 부분 있긴 하네요. 어머니랑 무슨 일 있었어? 왜? 전화해서 당신이 이야기를 하시길래. 뭐라고 하셨는데? 아니 뭐 그냥. 얼버무리는 남편을 캐물었더니 버릇이 없다는 둥, 주제를 모른다는 둥, 저런 애 며느리로 계속 못 데리고 있는다는 둥, 애 없는 게 복이라는 둥, 정말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하셨더라고요. 그 일 꼭 해야 해? 그림 그리는 걸 그만두라는 소리야?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편하게 살림만 사는 게. 편하게? 당신 눈에는 그동안 내가 편하게 살림만 사는 것처럼 보였나 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동안은 내가 현실을 잊고 싶어서 몸이라도 혹사시키려고 시키는 모든 일 군말 없이 한 거고 언제까지 내가 이러고 살아? 내가 당신 부인으로 이 집에 들어왔지 식모로 들어왔어? 식모라니 그 말이 아니잖아. 계속 살던 대로 살라는 게 그 말이 아니고 뭐야? 여태 잘 지냈잖아. 당신만 참으면 다 평화로운데. 그렇게 말하고는 앗하는 표정을 짓더군요. 나만 참으면 온 집안이 조용하니까 나만 참아라. 남편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순간 약간 머리에 찬물을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 이제 저 사람에게도 나는 가족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날 남편에게 더 이상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를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제가 거기서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서러웠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없으면 가진 게 많지 않다고 생각되면 이렇게 무시를 받아도 되는 건지 정말 한스럽더라고요. 아버지가 사람은 가진 게 많고 많이 배워야 한다고 매번 말씀하시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만큼 지나서야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무시를 받을까봐 자신의 방식으로 저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남편과 제 사이에는 냉랭한 기운이 돌았어요. 꼭 필요한 말만 하고 꼭 해야 할 것들만 하면서 말이죠. 남편도 제 눈치를 보느라 제가 쌀쌀맞게 굴어도 조용히 상황만 살피는 듯 했고요. 그러던 와중에 집안 행사가 다가왔습니다. 명절을 지내지 않는 대신에 1년에 한두 번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였어요. 그날은 저도 일찍 갔습니다. 제가 무턱대고 모든 집안의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저도 제가 해야 할 일은 할 생각이었습니다. 음식을 할 생각으로 갔는데 시댁에는 의외의 상황이 펼쳐져 있었어요. 형님이 어디선가 불러온 출장 요리사들이 요리를 하고 있더군요. 그 화려하고 현란한 모습에 잠시 입을 떡 벌리고 바라봤습니다. 고작 집안 식구들끼리 모여서 밥 한 끼 먹는 건데 과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제가 그렇게 어리 빠진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 시어머니가 그런 저를 발견하고 다가와서는 말을 하더군요. 네가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다고 하니 네 형님이 이렇게 불렀다. 너는 무슨 복 있니? 이런 손이 사람이 어딨어?
아, 그러셨어요. 감사하네요. 사실 감사하단 생각이 들지는 않았지만 뭐 저를 위해 그랬다고 하니 일단은 그렇게 대답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다시 와다다 말을 뱉기 시작하시더군요. 너는 정말 복에 겨워서 주제 파악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다. 나 같으면 얌전히 집안일 하면서 살겠구만.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집안 식구들 이렇게 번잡스럽게 만들어가면서 일을 한다 안 한다 하는 건지 원. 그 이야기를 듣는데 울컥하더군요. 평소라면 참았겠지만 그날따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식구예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애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냐는 듯한 얼굴로 쳐다보더군요. 저도 이 집 식구라고요. 이 애가 뭘 잘못 먹었나? 누가 아니래? 저도 이 집 식구인데 왜 저만 참고 저만 배려하고 저만 희생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기가 차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평소라면 크게 소리를 질렀을 테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던지라 그러시진 못했습니다. 네가 뭘 배려하고 네가 뭘 희생했는데? 고작 집안일 좀 더 한 거? 그게 뭐? 네가 우리 집에 뭘 해준 게 있다고 그럼 그 정도도 안 하려고 했니? 너는 정말 염치가 없다. 어? 둘이 좋아서 한 결혼인데 뭘 주고받고 하나하나 계산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이렇게 뭘 덜 줬다고 다른 걸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세상에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은 없어요. 제가 어머님 집에 청소와 빨래를 하는 것도 형님 집에 가서 음식을 하는 것도 그건 제 일이 아니에요. 저는 결혼을 한 거지 식모살이 하러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뭐? 너 말 다 했니?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를 냈던 시어머니가 아차하는 얼굴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 눈치를 살피셨습니다. 참 남의 시선을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셨거든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그리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할 일 없이 소파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하시던 분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시더군요. 아까 어르신께서 그 제주산 갈치로 요리를 부탁하셔서 조림이랑 구이 2가지를 했거든요. 저희는 원래 저희가 가져온 재료로만 하는데 며느리 먹여야 한다고 부탁을 하셔서 일단 하긴 했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는 음식이라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네요. 큰며느리 주려고 제주산 갈치까지 주문하신 모양이시더라고요. 그걸 이분들에게 요리해달라고 어머님을 부탁하셨고요. 아, 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어요. 간을 보고 만약에 안 맞거나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다시 하자고 말이죠. 그리고 모든 음식을 끝낸 출장 요리사분들이 돌아갔습니다. 와, 화려하다, 화려해. 정말이지 화려했습니다. 각종 음식들이 정말 휘황찬란하게 놓여 있었어요. 세상에 이걸 누가 다 먹어? 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아직 끓고 있는 그 제주산 갈치조림을 보러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끓고 있는 냄비의 뚜껑을 열고 간을 봤습니다. 좀 밍밍한가? 고개를 갸웃하고 돌아서는데 정말 화들짝 놀랐어요. 언제 나오셨는지 시어머니가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놀라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왜 그렇게 놀랐니? 아니 뒤에 계신 줄 모르고. 너 지금 뭐 먹어본 거니? 아, 이거 갈치조림인데 요리사분들이... 제 말이 미처 다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머님의 눈이 번뜩하고 빛나더니 손을 들어 제 뺨을 올려치시더군요.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제정신도 함께 멍해졌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판단이 되지 않았어요. 정말 너무 놀랐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저를 향해 굉장히 화난 얼굴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어요. 네 형님 먹으라고 사온 제주산 갈치에 먼저 손을 대?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어린이 하는 말에 꼬박꼬박 말대꾸 할 때부터 알아봤었어야 하는데 이 위아래도 없는 미친 것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는... 그 뒤로도 뭐라 말을 하셨지만 귀가 멍한 기분이 들었어요. 뺨을 너무 세게 맞은 탓이기도 했지만 아마도 충격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일이었거든요. 아버지의 뜻을 어기며 집을 나갈 때도 제 아버지는 제 뺨을 때리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뺨을 맞아본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출장 요리사분들이 급하게 요청받은 요리라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다 하셔서 간을 보고 맞추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울먹이며 말하자 시어머니는 움찔하는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는 소리는커녕 되려 더 화를 내시더군요. 그 사람들이 다 전문가인데 어련히 알아서 잘 했으려고. 네가 뭐라고 그 사람들이 해놓은 음식을 간을 보고 맞추니만이 해? 너는 늘 느끼는 거지만 애가 너무 주제를 몰라. 그때 문이 열리고 형님과 아주버님 그리고 남편이 들어왔어요. 세 사람은 앞에서 만났는지 대화를 나누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뺨을 붙잡고 울먹이는 저와 그런 제 앞에 환한 얼굴로 서 있는 어머님을 발견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자기야! 사실 그들이 들어오면 어머님이 좀 당황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제 오산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오시더군요. 나는 더 이상 이런 며느리 내 집 식구로 못 둔다. 아니 왜 그러시는데요? 어디서 자기 주제도 모르고 감히? 그 순간 정말 제 안에서 뭔가 퓨즈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도 없었고 참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말리기는커녕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남편에게도 정이 뚝 떨어지더군요. 얼굴 꼬라지도 보기 싫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말끝마다 제 주제에 어딜 감히 복에 겨운 줄도 모르고 소리를 하시는데 이 집이 대체 얼마나 대단한 집이라고 그런 말을 하시는 건데요? 누가 보면 재벌집인 줄 알겠어요. 고작 이 정도로 매번 제 주제 타령하는 것도 웃겨요. 제 말에 어머님이 정말 분노로 파르르 떠시더군요. 너 지금 말 다 했네? 너 같은 내가 어떻게 감히? 또 그러시잖아요. 너 같은 애 감히. 아니 이 집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런 말을 하시는 건데요 대체? 제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형님이 나서더군요. 동서네가 많이 기우는 건 사실이잖아. 어머님이 조금 격하게 말씀하셨기로 서니 어른이 화가 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동서도 너무한 거 아니야? 제가 너무하다고요? 동서가 먼저 예고도 없이 모든 집안일에서 손을 떼게 한 것도 다들 받아들이고 넘어가고 있잖아. 미리 상의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을 치자 모두가 저를 바라보더군요. 이 집안 사람들은 대체 왜 다들 이 모양인 거예요? 뭐? 제 일이 아닌 걸 그동안 제가 혼자 희생해가며 하고 있었던 건데 그걸 왜 집안 식구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데요 대체? 왜 당연하게 그 일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 그 말에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제 뺨을 때렸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제 고개가 돌아갔어요. 너무 아프고 놀라서 볼을 부여잡고 돌아갔던 고개를 다시 시어머니에게 돌렸더니 벌개진 얼굴로 씩씩거리면서 서 있더군요. 너 같은 애 지금 당장 나가도 아무도 뭘 안 하니까 당장 나가. 어디서 이딴 게 들어와서 시어머니랑 손이 똥서 가는 말에 꼬박꼬박 말 듣고 나고 나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맞는 걸 두 눈으로 봤으면서 중간에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기만 할 뿐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더군요. 정말이지 그 부분에서 이제 이 남자당은 살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서, 얼른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사과드려, 빨리! 여기는 아무도 내 편이 없다는 사실도 사실이었지만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실감이 됐어요. 재주씨가 아직 현실을 잘 모르네. 그림 그려서 돈 얼마나 번다고 그냥 어머니랑 와이프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 지금처럼 지내요. 밖에서 이제 뭘 할 수 있는 나이도 상황도 아닌데. 그만 고집 부리고 좀. 왜 이렇게 사람이 멍청하고 고집이 세? 다들 시어머니 옆에 붙어서 저를 나무라더군요. 누가 봐도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말이죠. 남편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싶어 눈길을 남편에게 돌렸습니다. 일단 사과드리고 다음 이야기는 나랑 집에 가서 하자. 자기야. 남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마자 오늘 모든 걸 끝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다들 오늘 처음 알게 될 그 이야기를 말이죠.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뭐 하셨는지 아무도 모르시죠? 그 이야기를 지금 왜 꺼내냐는 얼굴로 모두가 저를 바라보더군요. 살아계셨을 때 부동산으로 돈을 좀 크게 버셨거든요. 제가 그림 그린다니까 반대가 정말 심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돈은 절대 쓰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집을 나와서 월세살이를 했거든요.
남편이 무슨 소리를 하냐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자신도 처음 듣는 이야기일 테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그때 이 사람 만나 연애했어요. 아빠가 그것도 참 반대하셨는데 집안이 너무 기운다고 그런 남자랑 연애하지 말라고 말이죠. 시어머니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냐는 얼굴로 제 앞에 서더군요. 우리 집이 기운다니 너 지금 어디 머리 아프니? 돌아버린 거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제 이야기 아직 안 끝났으니까 끝까지 들으세요. 제가 무서운 표정으로 그렇게 말하니 조금 움찔하더군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어차피 아버지 돈 물려받을 생각도 없고 도움받을 생각도 없었으니까 그냥 그러시던지 말던지 신경 안 쓰고 이 사람이랑 연애했고요. 근데 그 와중에 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 사람한테 우리 집 이야기할 겨를도 없었고 좀 지나고 보니 내 멋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 도움 안 받겠다고 하고 집 나온 건데 이제 와서 그런 아버지 재산 이야기하는 것도 웃겨서 그냥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있었단 말이죠. 당신 아버지한테 물려받을 재산이 있다는 말이야? 시어머니가 그 말에 코웃음을 치더군요. 얼마나 대단히 많이 물려받았길래 이 정도로 당당하니? 우리 집안이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네가 재산 좀 있다고 이제 와서 그래. 미안하다 할 것 같니? 이번에는 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하셔도 어차피 이제 그 사과 받을 생각도 없고요. 저는 오늘부로 이 사람이랑 이혼할 건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 오늘 제 결정을 말해야 하니까 그러려면 이 이야기를 해야 해서 하는 거예요. 제 그 말에 모두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는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주버님 병원 제가 지금 2년째 월세 안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거 다음 달부터는 원래 시세대로 올릴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제 그 말에 모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들은 건지 모르겠는 듯한 얼굴들이었어요. 그 건물주가 저희 아버지셨거든요. 지금은 저고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 일만 잘 넘어가면 그냥 월세 안 내도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네요. 이제는 남들 거니까 재산 정리는 확실하게 해야겠죠. 모두가 입을 떡 벌리고 있는 와중에 시어머니는 도저히 그 말이 믿기지 않는 듯 보였어요. 쟤 정말 미친 거 아니니? 어디서 헛소리를... 헛소리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죠. 그리고 당신은 내가 이혼서를 준비하면 거기에 도장 찍을 준비나 해. 그러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맞은 뺨이 정말 얼얼했어요. 집으로 들어와서 정말 필요한 것들만 바로 가지고 집을 나왔습니다. 사실 남편이 바로 따라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마저 제 착각이었더군요. 아마 진짠지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서 나누고 있었겠죠. 집을 나와 호텔로 갔어요. 남들은 이럴 때 집 나오면 친정에 가서 부모님께 한탄도 하고 편도 들어달라고 하고 그런다던데 저는 그럴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는 게 다시 한번 실감이 나더군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얼마나 호구 등신처럼 살아왔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알겠더군요. 그들 중엔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 남편까지 말입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야 들어와.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네가 잘못했다고 하면 아 그래 다 용서해줄게 하고 집에 곱게 들어가려고 그날내를 피우고 나왔는 줄 아니? 어머님이랑도 잘 이야기했어. 다시는 당신 일 안 시키고 무시도 하지 않으신대. 왜? 내가 돈이 많아서? 그 말이 아니잖아. 그게 어떻게 그 말이 아니야?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나를 그렇게 무시하던 양반이 하루아침에 안 그러겠다고 하는데? 그게 내가 가진 돈 때문이 아니면 뭔데? 그랬더니 남편은 한동안 대답이 없더군요. 그런 말로는 도저히 저를 설득시킬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설사 그렇다고 한들 그건 어머님이고 나랑 당신은 별 문제 없었잖아. 별 문제가 없어? 그건 당신 생각이고 우리가 별 문제가 없긴 뭐가 없어? 어머님 때문 아니면 우리는 잘 지냈잖아. 당신은 방관자야. 뭐? 내가 힘들어하는 거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 할 수 있어? 몰랐어도 문제지. 같이 사는 부인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관심조차 없었다는 말이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
당신 알았잖아. 알면서도 당신 귀찮아서 싫은 소리 하기 싫어서 지금 이대로가 편해서 나 힘든 거 그냥 모른 척한 거잖아. 아니라고 할 수 있어?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오늘도 내가 어머님한테 뺨 2대나 맞을 때 당신 뭐 했어? 말리기는커녕 어머님 눈치나 봤지? 내가 오늘 거기서 당신한테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 뼛속까지 와닿더라. 당신한테도 나는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건 어머님 앞이니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거 좋아하네. 그냥 시끄러워지는 게 싫었겠지. 살던 대로 살면 되는데 이제 와서 왜 저러나 싶었겠지. 아니야? 제 말에 아무 대답이 없던 남편이 작게 말하더군요. 내가 다 미안하고 잘못했어.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라, 어? 아니, 나는 이제 당신이랑 당신 식구들 꼴도 보기 싫어. 그렇게 가진 게 있고 없고를 따져가며 사람 대하는 거 다른 성물 같은 집안에 더 이상 소속되어 있고 싶지도 않고. 그럼 정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 말에 정말 화가 나더군요. 그럼 여태 제 말을 그냥 하는 소리로 들었다는 거잖아요. 여태 뭐 들었니? 그럼 내가 이혼하겠다는 말도 그냥 홧김에 해본 소리로 들었어? 변호사 통해서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이나 찍어!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로 걸려오는 모든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얼마 뒤 변호사님과 상의해 이혼 서류를 보냈습니다. 만약에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에게 수없이 보내왔던 문자 내용과 여러 정황들은 저에게 상당히 유리한 증거들이라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보낸 날 저녁 남편은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사이에는 크게 문제될 게 없었던 것 같아. 나는 당신과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당신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중간에서 제대로 된 남편 노릇을 하지 못한 건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그러지 않고 당신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할게. 그러니까 우리 이혼만은 하지 말자. 라고 말이죠. 문자를 읽는 내내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제 이 남자에게 조금의 애정도 남아있지 않구나 하고 말입니다. 곧장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정말 웃기는 소식 하나를 더 들을 수 있었어요. 혹시 강남에 있는 건물 파실 생각이세요? 아니요. 왜 그러시는데요? 아니, 누가 부동산에 강남 건물에 대해서 물어보고 다니면서 요즘 시세가 어떠냐고 자꾸 묻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요. 쎄한 느낌에 알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주변 부동산을 다니면서 제가 가진 재산들에 대해 알아보고 다니셨더라고요. 정말 투명하게 성물인 사람이죠. 한마디 할까 싶었지만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가진 재산을 다 알게 되면 나중에 더 땅을 치고 후회하겠지라는 생각 말입니다. 이혼 소송장을 접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소식이 남편과 시댁 식구들 사이에 다 전달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의 병원 월세를 올린다는 소식도 말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왔거든요. 좀 만나줄 수 있겠니? 말투부터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에 저를 대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360도 다른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사실 그 자리에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궁금하긴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어떤 모습으로 저를 대할지 말입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돈으로만 보면 제가 형님보다 수십 반은 더 많았거든요. 아, 나왔니? 일찍 오셨네요. 약속 시간보다 10분이나 먼저 나가는데도 시어머니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웃음을 지으며 저를 맞아주더군요. 정말 저에게 그런 웃음을 짓는 건 생전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좀 서둘러 나왔다. 일단 앉으렴. 속이 빤히 보이는 그 행동에 속으로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가 그러고 나가고 나서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 내가 정말 많이 잘못하면서 살았더구나. 네 말처럼 네가 하는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세상엔 당연한 건 없는데 말이야. 이제라도 아셔서 다행이네요. 그래, 네 말처럼 그 일은 네 일이 아닌데 그동안 우리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서 편하게 지내왔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그래서 나도 나고 큰애도 그렇고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다. 정말 하나도 믿기지 않는 말들 뿐이었지만 어차피 이제는 저랑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제 그 반응이 긍정적인 신호라고 받아들이신 것 같더라고요.
대뜸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 소름이 돋을 뻔했어요. 그 화난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가 너 마음 풀릴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과하고 반성할 테니까 용서하거라. 제 손을 잡고 있는 시어머니의 손을 빤히 바라보다가 힘을 줘 빼냈어요. 제 그 반응에 놀란 듯 움찔하는 시어머니가 느껴졌습니다. 네, 반성하셨다니 너무 다행이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잘하세요. 그래, 네가 용서해준다니 너무 저 말고 새로 들이실 며느리한테요. 제가 용서한 줄 알고 반색하던 시어머니가 뒤에 이어지는 말에 멍한 얼굴이 되더군요. 그 얼굴을 보고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무슨 진짜 등신도 아니고 재산 있다는 사실 하나에 이렇게 태도가 바뀌는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설사 정말로 반성을 하시고 잘못했다 생각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 집안에 오만정이 다 떨어져 다시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살 거였으면 그렇게 나오지도 않았어요. 제 말이 한마디 한마디 이어질 때마다 시어머니 안색이 좋지 않아지는 게 보이더군요. 성격이 워낙 지랄맞은 양반이라 억지로 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성질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제 뺨을 올려치고 싶었을 거예요. 어머님, 부동산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제 재산 알아보고 다니는 거 제가 모를 줄 아셨어요? 아니, 그건 어떻게... 제 말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그 동네가 소문이 얼마나 빠른데 어머님이 그러고 다니시면 당연히 이야기가 나오죠. 그 건물주가 가진 부동산이 얼만지 그렇게 물어보고 다니셨다면서요? 아니, 그건 나도 궁금해서 그냥. 왜요? 제가 가진 재산이 엄청나 보이니까 이제 와서 아차 싶으세요? 아깝다 싶으세요? 큰며느리 재산은 재산도 아닌데, 그쵸? 제 그 말에 놀란 듯 저를 가만 보더니 다시 한번 애써 웃더군요. 그건 그냥 어쩌다 물어본 거고, 너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건 진심이다. 믿어다오. 어머님 같으면 믿으시겠어요? 어머님 말씀처럼 이미 가지신 것도 많고 제가 얼마를 가졌던 부족함이 없는 집이라 아쉬울 것도 없으시니까 그냥 새 며느리 보셔서 여태 하셨던 거대로 하시면서 사세요. 아니면 저보다 더 돈이 많은 부자 며느리 얻으시던가요. 물론 그건 불가능하겠지만.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어머님이 매번 친절하게 문자로 언제 와서 언제 일하고 가라고 말해주신 덕에 제가 소송을 쉽게 할 수 있게 됐네요. 변호사님이 그게 이혼 사유가 되고도 남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제 재산은 어머님이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니신 것보다 몇 배는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매일 밤 후회하면서 반성하세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뒤로도 남편의 끝없는 설득과 시어머니와 형님이 번갈아가며 미안하다고 연락해왔지만 대부분 무시하거나 흘려들었어요. 듣기로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저를 반드시 데려오라고 그러셨다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목적은 제가 아니라 제가 가진 돈이겠지만 말이에요. 월세를 다시 올리고 몇 달은 올린 월세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탓에 아주버님의 병원은 금방 자리를 빼야 했습니다. 듣기로는 동네 작은 병원으로 사이즈를 엄청 줄였다고 하더군요. 능력에 비해 너무 큰 병원을 운영한 게 문제라면 문제였죠 뭐. 시어머니는 제가 가진 재산을 어디서 들었는지 듣고서는 길바닥 한가운데 주저앉아 땅을 쳤다고 하더군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땅을 치면서 내 돈 하셨대요. 진짜 웃기죠? 그게 어떻게 자기 돈이에요? 제 돈이지. 이혼 소송은 저희 승소로 끝났습니다. 넘쳐나는 게 돈이고 그 집에서 뭔가를 더 뜯어내기 위해 감정 소모를 하고 싶지도 않아서 다른 위자료나 재산 분할은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혹여 나중에 어떤 말 하나라도 나오는 게 싫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란듯 그 동네에서 가장 비싼 집을 얻어서 살고 있어요. 마음이 바뀌어서 이 재산을 제가 사치하고 놀고 먹는데 다 쓸 생각은 없지만 말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좋은 곳에 쓰일 수 있게 기부를 할 생각은 늘 가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꿈에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제가 달려가서 안아드리고 울었어요. 너무 죄송하다고 말이죠. 가만히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던 꿈을 꾸고 깨니까 어딘가 용서를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도 가끔 다시 합칠 생각이 없냐는 문자를 보내옵니다. 도저히 제가 가진 돈이 포기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소용없는데 말이죠.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혼자 씩씩하게 살아가 보려고요.
그러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다시 이번에는 제대로 된 가족을 만들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저 같은 실수하지 마시길 바래요. 뭐든 있을 때 잘해야 한다는 건 말입니다. 그게 부모님이건 또 며느리건 말이에요.